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이네요. 네. 자, 오늘은 27페이지에 외부 효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장 실패에 대해서 봤고, 그리고 시장 실패의 원인 공부했었죠. 네. 시장 실패라는 게 뭡니까? 시장 실패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시장 실패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실패의 원인이 지난주에 불안정 경쟁, 외부 효과, 공공재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장 실패 원인 중에 하나인 외부 효과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네. 오늘 외부 효과 보겠습니다. 이 외부 효과는 별도로 한 문제짜리로 나올 수가 있어요. 외부 효과만 한 문제로 별도로. 그래서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아실 필요가 있다. 이 외부 효과에서 특히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게 외부 효과의 뜻이에요. 저 개념. 외부 효과가 뭐냐? 네. 자, 저 여기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외부 효과란 자, 외부 효과 물론 표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미를 이제 아시면 돼요. 요 안에 있는 의미. 자, 외부 효과는 뭐냐면 생산과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줘요.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걸 우리가 외부 효과라 그럽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물건을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뭐 사시는 아파트 옆에 신축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 옆에서 아파트 공사를 막 해요. 여기서 아파트를 만들고 있어.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그러면 소음도 들어오고 먼지도 날라오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피해를 주고 있죠. 이 사람들이, 나는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데 나한테 지금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걸 외부 효과라 그래요.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대가를 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었어요. 양봉업자가 많은 사람이에요. 벌을 키워서 꿀 만드는 사람이죠. 양봉업자가 있어요. 근데 양봉업자 근처에 대형 화원이 있단 말이에요. 화원. 나무하고 꽃을 키우는 화원이 있어요. 그러면 양봉업자의 꿀들이 그걸로 날아가 가지고 꿀을 모아 오겠죠, 그죠? 그럼 양봉업자는 이익을 봐요, 안 봐요? 화원 때문에 이익을 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양봉업자 이분이 화원 사장님 찾아가가지고 어저께 벌이 10마리가 날아왔는데 한 마리당 1,000원씩 만원 이렇게 안 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양봉업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한테 이익을 내가 받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대가를 안 줘. 마찬가지로 하원 사장님도 대가를 받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외부 효과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데도 대가를 안 주는 거고,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안 해주는 걸 외부 효과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외부 효과의 뜻이 그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에 대한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대가를 줘버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외부 효과가 아니에요. 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대가를 주거나 받지도 않는다는 말을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외부 효과를 설명할 때 시장기구를 통하여 그러면 안 돼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효과야. 이 외부라는 의미는 시장 밖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 그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옆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나한테 먼지와 소음을 보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피해를 받고 있단 말이야 내가. 그런데 만약에 저쪽 아파트 건설회사 사장님이 우리 아파트에 와가지고 집집마다 300만 원씩 보상금을 줬다고 해볼게요. 이제 대가를 줬죠. 우리 아파트가 1000세대야. 그럼 300만 원씩 1000세대면 30억이죠. 그죠? 30억을 보상금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파트 분양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보상금을 주는 순간 그게 시장에 반영이 돼버리죠. 맞아요? 그건 외부 효과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시장에 반영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시장 기구를 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데도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거다. 시장 기구를 통하는 게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아시겠죠? 이게 외부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외부 효과의 종류인데요. 자, 이 외부 효과는 여기서 보셨듯이 생산 과정에서도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 과정에서도 외부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생산 과정에서도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 과정에서도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럼 생산 과정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죠. 그죠? 아까 화원에서는 꽃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양봉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이익을 주는 거를 정외부 효과라 그럽니다. 정의 외부 효과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주진 않죠.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데도 그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정외부 효과. 정외부 효과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정외부 효과를 교수들에 따라서는 외부 경제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학 교수들에 따라서. 외부 경제 그래도 정외부 효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죠. 아까 우리 아파트 신축에서 넘어오는 거 소음이나 그런 거는 피해를 주잖아요. 이거는 부의 외부 효과라 그래요. 이 부의 외부 효과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죠.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라고도 불러요. 소비 과정에서도 정외부 효과가 있고 부외부 효과가 있겠죠. 소비 과정에서 생산 과정에서 부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해입니다. 공해. 공장에서 내뿜는 공해 있죠. 이 대표적인 부의 외부 효과죠. 공장에서 나한테 아무런 보상을 안 해줘요. 이건 예를 드는 건데 소비 과정에서 정외부 효과는 기부금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기부를 해요. 돈을 소비하는 거죠. 기부를 하는데 옆에 보고 있던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요. 기분 나쁘다 그러면 안 되겠지. 남이 기부하니까 기분은 좋은 거야. 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를 기부하는 사람은 받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정외부 효과인 거예요. 소비 과정에서 부외부 효과는 흡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흡연. 누가 담배를 피면 나한테 피해가 오는데 그 담배 피우는 사람이 나한테 한 개 피당 얼마씩 이렇게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의미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험에서 정외부 효과가 뭡니까? 부외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손해를 입히는 건 부, 이익을 주는 거는 정. 하지만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다. 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생산 과정에서 내가 또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줘. 내가 이익을 준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고맙다는 보상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생산자 나는 이거를 많이 사회에 필요한 만큼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왜? 이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데도 대가가 없거든요. 우리 시장은요,
지난 시간에 시장 잠시 봤지만 시장은 일단 경쟁이야. 경쟁이 보장돼야 돼. 경쟁이. 두 번째는 내가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경쟁과 대가라는 게 시장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공공재 봤을 때 비경합, 안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경쟁 안 한다는 얘기잖아.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시장 실패합니다. 비배제, 돈 안 내도 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대가를 안 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시장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익을 봤으면 거기다 대가를 줘야 되고, 이익을 준 사람은 받아야 되거든. 손해를 입힌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손해를 당한 사람은 받아야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 효과는 그런 걸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이제 시장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정외부 효과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도 못 받으니까 그 사람은 그 물건을 안 만들려고 그래요. 사회에 필요한 양만큼 안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과소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소 생산. 그 제가 지난 시간에 과소 과대라는 말이 나오면 시장 실패라 그랬죠. 시장이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럼 부외부 효과는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안 주죠. 그래 더해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 길에 막 불법 주차하잖아요, 도로변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급해가지고 차를 한 대 딱 댔어요, 도로변에. 그런데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30분 뒤에 나가보면요, 그 뒤에 그냥 불법 주차 쫙 대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외부 효과는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데도 거기에 대한 제재, 그게 없으니까 대가를 안 내도 되니까 더 많이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과대 생산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요, 정은 과소, 부는 과대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정외부 효과는 내가 이익을 주는데도 대가를 못 받으니까 하기 싫어, 과소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부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데도 나한테 아무런 제재가 없어. 그러니까 더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까만 봉지에다 쓰레기 넣어가지고 전봇대 밑에 던져놨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전봇대 밑에 쓰레기장이 돼버린다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더 합니다, 사람들이. 더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소비 과정에서 정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소 소비하겠죠. 부외부 효과는요, 과대 소비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과소 과대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시험장에, 우리 시험에서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과소 생산의 의미가 뭐냐면, 과소 생산이란 사회의 최적 생산량이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최적 생산량만큼 안 만들더라는 겁니다. 최적 생산량이 뭐냐면, 우리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시장의 제 기능이 발휘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되는 게 시장의 기능이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게 시장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최적 생산량이라는 거는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했을 때의 생산량이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졌을 때의 생산량이 최적 생산량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최적 생산량이 10개인데 시장에서는 8개밖에 안 만들더라는 겁니다. 왜? 대가를 못 받으니까. 아시겠어요? 이런 걸 과소생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정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과소생산한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정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 생산량이 더 적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과대 생산은 어떤 뜻일까요?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 생산.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과소 소비는요, 최적 소비보다 시장 소비량이 작다. 그렇죠. 아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안 적어도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실패하고 있어요. 외부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럼 시장이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개입을 해야지.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럼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개입을 하느냐? 자, 정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데도 내가 그에 대한 대가를 못 받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벌을 줘야 돼요, 상을 줘야 돼요?
상을 줘야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부가 보조금을 줍니다. 좀 만들어. 네 고생하는 거 내가 알아. 보조금 줘요. 그리고 세금을 감면해 줘요. 그러니까 조장을 해주는 거예요. 더 만들 수 있도록. 그런데 부의회부 효과는 지금 나쁜 짓을 하는데도 그에 대한 제재가 없으니까 더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 정부는 상을 줘야 될까? 벌을 줘야 될까? 벌을 줘야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부과해요. 부과를 하죠. 이렇게 부과를. 얘는 감면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고. 똑같습니다. 소비에 있어서 정예부 효과도 보조금을 준다든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담배 피면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정과 부의 정부 개입 수단은 같습니다. 자,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면 이제 개입 결과가 어떻게 될까? 특히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요 부분을 시험에서 잘 물어보거든요. 뭐냐면요, 생산에 있어서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잘 물어봐요. 자, 예를 들면 요 밑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공해를 배출하고 있어요. 주변에. 그런데도 시멘트 공장은 인근 주민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야. 지금 부의회부 효과죠. 그래서 정부가 여기다가 이제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니면 각종 공해 관련 부담금을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부담금을 부과하면 이 공장에서 시멘트 생산량이 증가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든단 말이야. 시멘트 공급이 감소해요. 과대 생산하던 게 이제 준단 말이야. 시멘트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럼 시멘트 공급이 감소하면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죠. 네. 요거를 좀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에 있어서 부의회부 효과를 규제하면 그 생산물의 공급이 감소하고 그 생산물의 가격이 오릅니다. 부의회부 효과 규제 결과입니다. 이게 부의회부 효과의 규제 결과 이렇게 된다. 됐어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정예부 효과를요, 정예부 효과를 핀피 현상이라고 그래요. 뭐 영어를 적는다면 네, 이런 겁니다.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 약자입니다. 내 앞마당에 좀 지어라. 좋으니까 내 앞마당에 지어줘, 이런 뜻이고요. 이 부의회부 효과를 님비 현상이라고 그래요. Not in my backyard 약자입니다.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님비 현상이라는 거는 혐오 시설이나 안 좋은 시설들이 내 주변에 지어지는 것을 막는 것을 우리가 님비 현상이라고 그래요. 니은이 들어가니까 not, no 이렇게 기억하세요.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 주변에 뭐 장애인 학교라든지 뭐 지체 장애인 학교들이 들어오면, 예전에 서울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동네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그랬죠. 그럼 나경원 의원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님비 현상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 부의회부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거거든. 부의회부 효과를 막으려고. 님비 현상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외부 효과는 기본적으로 요거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외부 효과는 지금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외부 효과가 해결되고 있죠. 그러면 이 외부 효과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느냐, 아니면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거기 보시면 27페이지예요. 거기 표가 하나 나와 있죠. 표가 있는데 그 밑에 당구장막 한번 볼까요? 외부 효과 해결책에 사적 해결 보이십니까? 사적이라는 게 시장이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경제 주체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있는데 사적 주체가 곧 시장이라 그랬죠. 그리고 거기 사적 해결이라는 말은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적 해결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코저 정리되어 있죠. 코저 줄 하나 잘 쳐놓았어요. 코저 정리. 그리고 그 밑에다가 협상, 합병, 즉 코저 정리와 협상, 합병은 외부 효과를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하는 걸 의미해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외부 효과는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코저 정리고 협상, 합병이다. 코저 정리는 크게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닌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코저는 사람 이름이에요. 경제학자야. 이 코저라는 사람은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소유권의 부재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공기에 소유권이 없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공해를 뿜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래서 소유권 부재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데 소유권을 부여해 주면 이 외부 효과를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코저입니다. 자, 우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막 남획을 해요. 그 물고기 씨가 마르겠죠. 맞아요. 일종의 외부 효과거든요. 물고기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잡아버리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쿼터량을 정해주고 배 한 척당 이 정도만 잡을 수 있다 해주면 그런 걸 좀 막을 수 있죠. 일종의 소유권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공장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줘가지고 너희가 무작정 공해를 내뿜지 말고 공해를 내뿜으려면 일정 양의 배출권을 사서 그 양만큼 배출해라. 그리고 탄소 배출권은 너희 공장들끼리도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거 몰라도 돼.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코저 정리, 협상, 합병. 됐나요? 아까 옆에 아파트에서 시끄럽게 막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사한다고 소음도 날라오고 막 먼지도 날라오고. 그래서 우리 아파트 분녀회장님이 가가지고 건설회사 사장님하고 협상을 통해서 단판을 지어가지고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외부 효과까지 봤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외부 효과 다음에 이제 지역지구제라는 걸 좀 보겠습니다. 지역지구제. 자, 이 지역지구제는요, 여러분 지금 공법 수업하고 있죠. 여러분 공법 시간에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국토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용도가 정해져 있죠. 그죠? 용도지역이 딱 있잖아요. 그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공부하셨죠? 그게 지역지구제예요.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론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토지의 용도를 정해주는 것을 우리는 지역지구제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걸 용도지역, 용도구역 뭐 이렇게 나누는 건 나라마다 다르겠지. 그럼 그 나라 맞춰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걸 만드는 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라 부른다? 지역지구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토지의 용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토지 용도를 왜 정해줄까요? 안 정해주면 안 되나? 막 써도 안 되나요? 왜 용도를 정해줄까요? 토지는 한정돼 있죠. 토지는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한정된 자원을 어차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토지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막 쓰는 것보다는 용도를 딱 거기에 맞게끔 정해놓고 사용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형평성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첫 시간에 효율성, 형평성 얘기해드렸죠.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일단 효율성과 관련된 제도인 거야.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해도 뭐는 져야 될까? 형평성은 져야 됩니다. 그죠? 제가 그때 효율성을 위한 제도는 형평성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는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용도를 안 정해줬어. 용도를 안 정해주면 저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게 꿈이다. 집을 하나 딱 지었단 말이야. 근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옆에서 돼지가 막 울어. 옆에 누가 돼지를 막 키우는 거야. 돼지 냄새가 막 날라오고 막 그래. 한 며칠 있으니까 공장 짓는다고 난리야. 그러면 이 토지의 이용이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해 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걸 규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게 이 지역지구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뜻은 아시겠죠? 토지의 용도를 정해준다. 이게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역지구제는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이 중요하다고. 목적.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효율성. 이게 목적이다. 이 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내가 집을 지었는데 옆에서 돼지 농장이 있고 공장이 있고 이러면 나는 부의 외부 효과를 받습니까? 그렇죠. 아까 부의 효과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역지구제 용도를 딱 정해주면 그런 부의 효과를 감소 또는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지구제 목적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계 있다고. 이거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계가 있어요. 지역지구제는. 됐습니까? 네, 목적 기억하시고. 두 번째, 효과입니다. 효과. 우리 정책에서는 효과를 좀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정부가 정책을 펼쳤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효과를 볼 때는 단기와 장기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좋아요. 단기, 장기가 뭐였는데? 단기? 신규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공급할 때 단기 했잖아. 단기는 새로운 생산 설비를 갖추거나 신규 기업이 진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기간. 이건 너무 기니까 기억 안 해도 좋다고 그랬어요. 단기는 신규 공급은 불가능하다. 또는 공급의 변화가 없어요. 단기는요.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어. 그럼 만약에 시험 지문에 단기에 공급이 증가하여 단기에 공급이 감소하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 없다? 그럼 단기는 누가 힘을 쓰느냐? 수요가 힘을 써요. 단기에는 누가 힘을 쓴다고? 수요. 공급은 언제 힘쓴다? 장기에 힘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이 개념을 넣어두세요. 단기는 수요야. 장기가 공급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단기에는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고 장기에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말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단기는 수요가 힘을 써. 즉각적으로. 하지만 공급은 장기로 가야 반응이 나타나. 오케이? 그게 단기 장기의 개념이란 말이야. 자, 그럼 보세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줬잖아요. 아까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집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꿀꿀이 돼지 농장도 들어올 수 있고 뭐가 들어올지 용도를 안 정해줬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살려는 사람은 늘 불안해. 내가 집을 지어놓고 옆에 이상한 거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여기는 앞으로 주거 전용 지역이야 하고 딱 정해줘 버리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딱 규제해 준단 말입니다. 그럼 그 지역의 토지나 주택과 같은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증가하죠. 맞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해 줬으니까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단기 나오면 수요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단기는 수요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가 증가해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상승하죠. 맞아요? 오케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은 굳이 꼭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설명을 하기 위한 거니까. 자, 여기가 가격 양, 우하향의 수요 곡선, 우상향의 공급 곡선 있죠. 여기를 뭐라 그랬어요? 균형점, 그죠? 이 균형점에서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만원이라고 그때 제가 예를 들었죠. 만원. 여기가 균형량 아닙니까? 10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의미가 뭐예요? 수요자는 한 개 만원 하는 물건을 나는 10개 사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는 한 개 만원이면 나는 10개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의견이 일치됐잖아요. 이걸 균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급자는 수입이 얼마일까요? 공급자의 수입 만원짜리 10개 팔고 있잖아. 만원짜리 10개 10만원이죠. 공급자의 수입은 10만원이죠. 소비자의 지출은 얼마입니까? 10만원이란 말이야.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요 10만원이 정상이윤이에요. 균형이라는 거는 정상이윤을 얻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정상이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윤. 그러니까 공급자는 10만원만 받으면 내가 10개를 만들어줘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장에 충격이 들어온 거야. 수요 증가라는 지역지구제를 실시함으로써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딱 규제를 해주니까 수요가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시장에 충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어떻게 됐다? 증가했단 말이에요. 증가. 수요가 증가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로 균형점이 움직이죠. 단기에. 맞아요? 일시적으로 균형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단기에.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른다 그랬죠. 여기가 만약 12,000원이라 그래 볼게요. 12,000원. 그리고 여기가 12개야.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 균형량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공급자 수입은 14만 4천원입니다. 14만 4천원. 그죠? 이 공급자는 10만 원만 수입이 들어와도 내가 일을 계속 할 건데 14만 4천원이란 수입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만큼 4만 4천원이 초과이윤입니다. 초과이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초과이윤이. 그래서 단기에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면 기존의 공급자들은 초과이윤을 얻게 돼요. 초과이윤을 얻는단 말이에요. 초과이윤은 균형입니까? 균형이 아닙니까? 균형이 아니거든. 제가 첫날 시장은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시장은 초과이윤 보는 꼴을 못 봐요. 그럼 초과이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공급이 늘어납니다. 공급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기에는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로 가면 이 초과이윤을 없애려고 그래요. 시장이. 뭐 가지고? 공급 가지고. 공급의 변화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없애기도 하고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없애기도 한단 말이에요. 공급을 통해서.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초과이윤이 획득되면 장기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급이 증가해요. 공급이 언제까지 증가할까요? 초과이윤, 그렇지.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초과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공급이 늘어나요. 여기 제가 나중에 공부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초과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공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가격이 하락하죠. 가격이 하락해요. 언제까지 가격이 하락할까요? 초과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계속 가격이 하락합니다. 시장이.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기존 공급자의 초과이윤이 소멸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지금 단기에 수요가 증가해 가지고 초과이윤을 보고 있죠. 그죠? 그럼 이제 공급이 어떻게 된다?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이 계속 늘어나 가지고 초과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공급이 계속 늘어나. 그럼 만약에 거기가 요점이다 해볼게요. 여기서 초과이윤이 없어졌어요. 그죠? 이 점을 우리가 장기 균형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장기 균형점은 공급 증가를 통하여 초과이윤이 소멸하는 점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장기 균형점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아까 처음에 균형점이었죠. 이게 장기 균형점이잖아요. 처음의 균형점과 장기 균형점을 연결한 이 선을 뭐라 그러냐면 장기 공급 곡선이라고 그래요. 처음의 균형점하고 나중에 장기 균형점을 연결한 선을 뭐라 부른다? 장기 공급 곡선.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공급 곡선은 좀 달라. 이 공급 곡선은 균형점을 연결한 선이야. 장기 공급 곡선.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머리가 아프려고 그런다. 자, 그러면 요거부터 자, 단기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 기존 공급자들이 초과이윤을 얻게 된다.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장기에는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기존 공급자들의 초과이윤이 소멸해 버린다. 그래서요, 단기에 수요 증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요까지는 그냥 원웨이 일방통행이다. 그냥 가는 겁니다. 요까지는 아시겠습니까? 수요 증가 딱 나오면 요까지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 됐어요? 내가 좀 다른 걸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려울까봐 지금 말을 못 하겠는데 한번 봅시다. 어려워도 너무 신경 쓰지 마. 1월달에 또 할 거야. 매도 빨리 만나는 게 낫다고. 요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산업의 종류 중에 비용 일정 산업이라는 게 있고요. 비용 증가 산업이 있고요. 비용 감소 산업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한 개 만드는데 생산 비용이 1,000원이 들어요. 한 개 만들 때. 그럼 2개 만드는데 총 생산 비용이 2,000원이 들어요. 3개 만들 때 총 생산 비용, 지금 총 생산 비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3,000원이 됩니다. 총 생산비. 그러면 한 개 만들 때 지금 비용이 계속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1,000원이죠. 이걸 비용 일정 산업이라 그래요. 비용 일정 산업 의미 아시겠어요? 이걸 우리가 평균 비용이라 그러거든. 평균 비용이 똑같아. 일정해. 비용 증가 산업은 대충 감 오셨을 거야. 한 개 만들 때는 1,000원이 드는데 2개 만들 때는 2,400원 내야 돼. 3개 만들 때는 3,900원 줘야 돼. 이게 비용 증가 산업이에요. 단가가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비용 감소 산업 대충 감오죠. 어떤 건지 얘기 안 해줘도 한 개 만들 때는 1,000원인데 2개 만들 때는 1,800원이야. 3개 만들 때는 2,400원이면 돼. 1,000원, 900원, 800원 단가가 계속 줄죠.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용이 주네. 이거 지난 시간에 비슷한 거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거 뭐라고 그럴까? 규모의 경제라 그런단 말이야. 이런 게 규모의 경제야.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비용 감소 산업 그래도 괜찮아. 맞아요?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비용 감소 산업을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도 그래요. 그 말이 그 말이지. 규모의 경제라 그래도 괜찮단 말이야 이게. 꼭 같은 말은 아니지만 의미가 같아요. 같은 의미라 보면 돼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그림. 네. 다시 한번 제가 지우고.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있었고 처음에 가격이 10,000원이었어. 그런데 이제 단기에 수요가 증가해 가지고 가격이 12,000원 올랐다 그랬죠. 균형량도 12개로 늘어났고, 그죠? 그럼 이제 초과이윤이 생기니까 공급이 늘어난다 그랬죠. 언제까지? 초과이윤이 소멸할 때.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산업이 지금 비용 일정 산업이라고 해볼게요. 비용 일정 산업. 그러니까 개당 단가가 똑같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럼 공급이 늘어납니다. 요 정도 공급이 늘어났다 해보자. 그럼 가격이 여기가 11,000원이야. 예를 들어서 원래 12,000원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11,000원까지 떨어졌죠. 그럼 이 11,000원에서는 과연 초과이윤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무슨 산업이라고? 비용 일정 산업. 자, 비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단가는 똑같아. 네? 근데 가격은 옛날 가격보다 비싸죠, 아직까지. 그럼 가격 11,000원일 때는 초과이윤이 지금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야. 여전히 있어. 맞아요? 공급이 더 늘어야 돼. 또 늘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옛날 가격 10,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가격은 옛날 가격과 똑같고 비용도 예나 지금이 어때? 똑같지? 그럼 초과이윤이 있을까 없을까? 이때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비용 일정 산업은 언제까지 공급이 늘어난다? 종전 가격까지. 종전 가격이 되면 초과이윤이 어떻게 된다? 소멸하는 거예요. 왜? 비용도 옛날하고 똑같고 일정하고 가격도 옛날 가격이 되어버렸으니까 초과이윤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비용 일정 산업은 초과이윤이 소멸하는 점, 좀 더 우리가 유식하게 표현하면 장기 균형점. 이 장기 균형점이 어디냐? 종전 가격이라는 겁니다. 종전 가격 수준에서 초과이윤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격이 옛날 가격이 될 때까지 계속 공급이 늘어나. 그래서 옛날 가격이 딱 되면 공급이 스톱해. 됐어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 자, 이제 비용 증가 산업이야. 비용 증가 산업. 비용 증가 산업은 공급을 늘리면 비용이 점점 늘어나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공급을 늘려? 그럼 만약에 옛날 가격인 10,000원, 가격이 만약 옛날 가격이 10,000원까지 내려갔다 해봅시다. 여기까지 안 내려갑니다. 실제로는. 만약 옛날 가격 10,000원을 받으면 이 공급자는 초과이윤을 보고 있어요? 정상이윤을 봐요? 손해를 봐요? 손해보지. 그렇지. 이해 잘하고 있다. 비용은 옛날보다 늘어났는데 가격은 옛날 가격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 장기 균형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종전 가격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비용이 올랐으니까 가격은 옛날 가격보다 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용 증가 산업은 초과이윤이 소멸하는 점이 종전 가격보다 높은 수준. 이해되세요? 자, 이제 비용 감소 산업은 이제 우리 감온다 이제. 자, 비용 감소 산업이야. 비용 감소 산업은 공급을 증가시킬수록 비용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럼 만약에 종전 가격 10,000원이면 이 공급자는 여전히 초과이윤을 보고 있죠. 왜? 예전보다 비용이 벌써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옛날 가격 받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장기 균형점은 어디가 될까요? 종전 가격보다. 그렇죠. 좋아요. 낮은 수준. 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해를 잘하네. 쉽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기 균형점은 비용 일정 산업은 종전 가격, 비용 증가 산업은 종전보다 높은 수준, 비용 감소 산업은 종전보다 낮은. 외울 것도 없네. 일정이니까 종전, 증가니까 높고, 그죠? 감소니까 낮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장기 공급 곡선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공급 곡선.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종전 가격인 10,000원에서 이렇게 초과이윤이 없어졌다. 요점 그죠? 그럼 여기가 최초 균형점이었고 여기가 장기 균형점이죠. 이건 지금 비용 일정 산업 아닙니까? 그럼 이걸 쭉 연결한 게 장기 공급 곡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비용 일정 산업은 장기 공급 곡선이 수평이죠. 그렇죠. 수평. 이게 비용 일정이야. 자, 비용 증가 산업은 종전 가격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초과이윤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요 공급 곡선, 이거는 지금 비용 증가인 경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때 균형점 여기네, 여기죠. 그럼 이걸 연결 쭉 했다. 이게 비용 증가일 경우의 장기 공급 곡선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비용 증가 산업일 때는 장기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를 띈다? 우상향. 자, 그럼 비용 감소 산업은 종전 가격 만원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초과이윤이 없어지죠.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런 점이란 말입니다. 만원보다 더 낮은 수준. 그러면 처음에 균형점하고 이거를 연결한 게 장기 공급 곡선이니까 비용 감소의 경우에 장기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가 된다? 우하향이 되겠죠. 네, 우하향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요거를 기억해라고요. 요거 뭐 기억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비용 일정 산업이다. 그러면 종전하고 같다. 가격이 종전하고 같으니까 수평. 비용 증가 산업은 비용이 증가한다고? 그럼 가격도 종전보다 올라가겠네. 맞아요? 우상향 올라갔으니까. 비용 감소 산업 가격이 종전보다 어떻게 된다? 내려. 왜? 비용이 줄었으니까 더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한다. 오늘 선생님 비용 내려갔는데 더 높은 가격 받으면 돈 더 벌잖아요. 초과이윤 없애려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초과이윤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초과이윤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초과이윤이 없어지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감소 산업은 종전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럼 그걸 연결하면 뭐가 된다? 우하향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가 비용 일정이고 여기가 비용 감소고 비용 증가고 여기가 비용 감소 아닙니까? 처음에는 여기였잖아요. 그러면 비용 일정일 때는 공급량이 이만큼 늘어났고 비용 증가일 때는 이만큼 늘어났고 비용 감소일 때는 이만큼 늘어났네요. 어떨 때 공급이 가장 많이 늘어나요? 맞아요. 그럼 비용 감소 산업인 경우에 공급이 가장 많이 늘어나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맞아요. 양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비용 감소 산업인 경우 공급이 더 탄력적으로 됩니다. 맞아? 비용 증가 산업이든 비용 감소 산업이든 비용 일정 산업이든 공급은 다 늘어나요. 시험에서 이런 걸 잘 내. 만약에 주택 산업이 비용 증가 산업인 경우 공급이 감소하며 가격은 종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잘 내거든요. 비용 증가 산업이고 공급이 감소하여 종전보다 가격이 높아진다. 이렇게 시험을 잘 내. 맞을까 틀릴까? 앞에 비용 일정, 비용 증가, 비용 감소 산업이 나오잖아요. 공급은 다 늘어납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냐, 비용 감소냐, 비용 일정이냐 이런 부분을 논하고 있는 거지. 공급이 줄어드는데 무슨 비용이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용 일정, 비용 증가, 비용 감소는 다 공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비용이 일정하냐,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 감소 산업은 공급이 많이 늘어날 거고 비용 증가 산업은 공급이 적게 늘어날 뿐이지 전부 다 공급은 다 늘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걸 잘 틀린단 말이야 이게. 좋습니다. 자, 지역지구제 효과까지 봤어요. 그럼 넘겨보세요. 우리 교재 28. 거기 보면 3번에 산업의 종류 해가지고 비용 불변 산업, 비용 증가 산업, 비용 감소 산업 보입니까?
그래서 가격 보니까 비용 불변은 종전 수준, 비용 증가는 종전보다 높은 수준, 비용 감소는 종전보다 낮은 수준. 맞아요? 이 주택 가격이라는 게 초과이윤이 소멸하는 가격인 거예요. 이게 초과이윤 소멸 가격이야. 그리고 장기 공급 곡선 보세요. 비용 불변이 비용 일정이에요. 수평, 비용 증가는 우상향, 비용 감소는 옆에 주택 공급량 뭐라고 적혀 있어? 증가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게 가장 많이 증가한다? 비용 감소 산업이 가장 많이 증가. 그 말은 가장 탄력적. 무슨 말 알겠어요? 탄력성이 제일 커요. 가장 많이 증가하니까 탄력성이 제일 커. 그러면 비용 증가 산업은 가장 적게 증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증가는 하는데 가장 적게 증가한다고요. 그 말은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작다. 탄력성이 작아요. 그래서 비용 증가 산업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요. 탄력적이라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는 겁니까?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산업은 비용 증가 산업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공급량이 많이 안 늘어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